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회장이 서류를 던지듯 밀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남편이 새로 들인 젊은 여자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린이한테 가야 해.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참담한 얼굴로 한참을 말이 없던 그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회장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 뼈만 남은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숨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충주 산간의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치받으며 올라왔습니다. 자갈이 타이어 밑에서 튕겨나갈 때마다 차체가 크게 요동쳤고 고급 가죽 시트에 앉은 강진태 회장의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핸들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내비게이션은 10분 전에 안내를 포기했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성이와 자풀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조수석에서 유채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트렌치코트 깃을 바짝 세운 채 창밖을 노려보는 그녀의 입술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진태가 짧게 내뱉었죠. 32년 전 단 한 번 와본 길이었습니다. 26살 때 맞선을 보러 왔던 그 길, 낡은 기와집에서 수수한 얼굴의 여자가 보리차를 내밀던 그 풍경이 흐릿하게 겹쳐왔어요. 한설이. 그 여자의 이름을 떠올리자 진태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진태가 건넨 마지막 말은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였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죠. 서울 집을 비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게 오히려 진태의 속을 긁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했던 여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됐어요. 분명 어딘가에 빼돌린 돈이 있을 거라고 진태는 확신했습니다. 비서실에 시켜 설이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자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사람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떠난 아내의 빈손이 매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온 그에게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오답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여기 진짜 사람 사는데 맞아요? 채린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허름한 민가 몇 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죠. 도시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저기야. 진태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대문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 눅눅한 흙내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 사이로 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냄새 좀 봐. 채린이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키릴이 자갈밭에 박히자 비틀거렸고 진태의 팔을 붙잡으며 투덜거렸어요. 이런 데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재산 숨겨놨으면 은행에 넣었지. 이런 시골 폐가에 뭐가 있겠어요. 닥쳐. 진태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채린의 입이 굳게 다물렸고 불만 가득한 눈으로 그의 등을 노려봤죠. 진태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경첩을 잡고 밀자 끼익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진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당 한복판, 툇마루로 올라가는 돌계단 바로 앞에 해진 고무신 한 짝이 뒤집혀 있었어요. 밑창이 달아 속살이 훤히 드러난 오래된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한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신발 안쪽에는 흙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진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고무신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32년 전 서리가 시집올 때 신고 온 고무신이었어요. 당시 23이었던 서리는 변변한 예물 하나 없이 낡은 고무신을 신고 진태의 월세방으로 왔습니다. 진태가 헝걸레나 다름없다며 버리라고 했을 때 서리는 이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거예요 라며 고개를 숙였었죠. 결국 그 고무신은 서리의 낡은 가방 속에 들어갔고 진태는 그 후로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낡은 시골집 마당에 밑창이 다 다른 그 고무신이 뒤집혀 놓여 있었어요. 뭘 그렇게 봐요? 채린이 다가오며 고무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코웃음을 치더니 키릴 끝으로 고무신을 툭 걷어찼어요. 더러워라. 이런 거 아직도 신는 사람이 있어? 고무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진태의 손이 움찔했어요. 뭔지 모를 불쾌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낡고 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걷어차여도 되는 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진태가 움찔했던 건 먼지 구석에 처박힌 고무신에서 오래전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시절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 봐요. 빨리 뒤지고 가자고요. 채린이 먼저 툇마루로 올라갔어요. 진태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 나뒹구는 고무신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붉은 노을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서리가 어머니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그 고무신을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왔다는 건 그녀에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태는 그걸 헝걸레 취급했고 지금 채린은 그걸 발로 걷어찼습니다. 툇마루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여기 좀 와봐. 뭔가 있어. 진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툇마루로 올라갔고 삭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루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실려온 습기 머금은 공기가 어깨 위로 축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채린이 손짓하고 있었고 진태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틀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오래 사람이 살지 않은 방 특유의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습기에 눅눅하게 들떠 있었죠.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밥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채린이 방 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같은 거 없어요?
장롱이나 벽장이나. 몰라. 진태가 짧게 대답했어요.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방에서 서리가 태어났고, 이 방에서 서리가 자랐고, 그리고 아마 이 방에서 서리가 시집을 갔겠죠. 진태에게로. 그때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방 구석, 벽과 장롱 사이 좁은 틈새에 작은 나무 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약장이었고 표면에 습기가 스며들어 얼룩이 져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장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습기에 번져 절반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태가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겨우 읽을 수 있는 건 네 글자뿐이었습니다. 당신 건강. 진태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뭐예요, 그거? 채린이 다가와 약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리지 않았죠. 잠겨 있네. 여기 뭔가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빨리 열어봐요.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여전히 그 네 글자에 박혀 있었어요. 당신 건강. 서리의 필체였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그 필체를 진태가 모를 리 없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태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요? 채린이 눈을 치켜떴지만 진태는 이미 방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툇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섰고 석양빛에 물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석에 나뒹구는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가 어머니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고무신. 그리고 약장 위에 붙어있던 당신 건강이라는 네 글자. 진태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무언가를 빼앗고 지키기 위해 꽉 움켜쥐고 살았던 손입니다. 하지만 텅 빈 시골집 마당에서 쥐어진 저 주먹 안에는 돈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처음으로 스며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진태는 혼자 그 시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체리는 읍내 모텔에서 두통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내 시골 냄새가 옷에 배었다며 투덜거렸고 샤워를 3번이나 하고도 찝찝하다며 이불을 뒤집었었죠. 진태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새벽같이 방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어요. 계곡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같은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서늘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흙내음 사이로 풀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진태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채린이 걷어찬 고무신이 여전히 마당 구석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진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무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였어요. 손을 뻗어 고무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닳아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고 고무 냄새가 희미하게 손끝에 묻어났죠. 32년 전 서리가 이 고무신을 신고 자신에게 왔습니다. 예물도 없이 혼수도 없이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왔어요. 그때 진태는 공사판 인부였고 서리는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둘이 벌어도 월세 내기 빠듯했던 시절 서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진태가 퇴근할 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진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태는 그 시절을 지우고 싶었어요. 가난했던 과거, 공사판에서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던 자신,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던 아내의 모습을 전부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를 버렸죠.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진태는 고무신을 툇마루 위에 올려놓았어요. 햇볕이 드는 자리, 먼지를 털어낸 그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툇마루 한쪽 구석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옹기단지 3개가 정갈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한지가 덮여 있었고 돌멩이로 눌려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정성스레 배치해둔 흔적이 역력했어요. 진태는 천천히 다가가 한지를 걷어냈습니다.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된장 냄새, 그리고 깻잎 특유의 알싸한 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단지 안에는 삭힌 깻잎 장아찌가 담겨 있었어요. 진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초 밥상에 반찬이 김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서리가 처음 담가준 게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밑반찬 하나 제대로 못해준다며 미안해하던 서리에게 진태가 무심코 깻잎 장아찌나 담가줘. 그거 좋아하니까라고 했었죠. 그 후로 서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깻잎 장아찌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새 깻잎으로, 가을이면 삭힌 깻잎으로 항상 진태의 밥상 한쪽에는 깻잎 장아찌가 올라왔어요. 진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이혼 후 서울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도 입에 붙지 않았어요. 체린이 예약한 오마카세도 호텔 뷔페도 전부 맛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당연하게 먹어왔던 그 맛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태의 손가락이 단지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어요. 공기처럼 늘 곁에 있어서 몰랐던 것들은 꼭 그것이 영영 사라지고 난 뒤에야 견딜 수 없는 진짜 허기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서리가 이 단지를 여기 두고 간 건 언제였을까요? 이 시골집에 혼자 내려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아찌를 담가놓고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린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혼자 먼저 오면 어떡해요? 전화도 안 하고. 일찍 깼어. 진태가 짧게 대답했어요. 체리는 툇마루로 올라오다가 옹기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죠. 이게 뭐예요? 냄새나. 건드리지 마. 네. 체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진태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을 느꼈는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장아찌잖아요. 이런 거 누가 먹어요, 요즘. 내가 먹어. 진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체리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안에 들어가자. 진태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신발을 벗고 툇마루를 지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낡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안방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퀴퀴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빗줄기가 방 안을 가로질러 한쪽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어요. 벽 한가운데 빛바랜 벽지 위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는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진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먼지 쌓인 유리 너머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회장 취임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리본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옆에는 비서들과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뒤로는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속에 서리는 없었어요. 진태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장 취임식에 촌티나는 아내가 서 있으면 창피하다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었죠.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진태는 혼자 취임식에 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리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국그릇을 내밀었죠. 진태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갈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런데 서리는 그 사진을 여기 걸어두었어요. 자신을 배제했던 그 순간의 사진을 이 좁고 추운 시골집 안방에 벽 한가운데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제단처럼, 남편의 영광을 기리는 제단처럼. 진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채린이 뒤따라 들어오며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죠. 와, 진짜 집착이네. 이혼당하고도 남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놔? 완전 스토커 아니에요? 진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이었어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손이 뻗어 채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세게, 뼈가 부러질 것처럼 세게 움켜쥐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버린 시간이었지만 남이 조롱하는 것까지 견딜 수는 없었나 봅니다. 원래 가장 뼈아픈 후회는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아, 아파요. 채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태의 눈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사리에 가까운 불쾌감이었죠. 다시는. 진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여자 얘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태가 손을 놓았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손목을 부여잡고 진태를 올려다봤지만 그는 이미 고개를 돌려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가 있을게요. 채린이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툇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대문 밖에서 욕설 섞인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은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내 없이 혼자 서 있으면서 부끄러움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드디어 초라한 아내를 숨길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여자를 옆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리는 그 사진을 오려서 액자에 넣고 이 방 벽 한가운데에 걸어두었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매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혼자서. 진태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낡은 이불, 작은 밥상, 옷까지 몇 벌이 걸린 옷걸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방에서 서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그려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밤이면 이 사진을 바라보며 잠들었겠죠. 서울의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시집 올 때 떠났던 이 시골집으로 돌아와 30년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30년 전보다 못했어요. 그때는 적어도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 진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타고 천천히 이동했고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채린이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고 대문 밖에서 택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웃음을 올려다보며 그 웃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어요. 서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집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진태의 시선이 방 구석의 약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그 약장, 당신 건강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던 약장, 자물쇠가 채워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열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지금의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사진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방을 나왔습니다. 툇마루에 놓인 깻잎 장아찌 단지를 지나 마당에 놓아둔 고무신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죠. 채린이 택시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저 먼저 서울 갈게요. 여기 못 있겠어요, 진짜.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고 산길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진태는 차에 오르지 않고 마을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서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도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산바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을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리던 사람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순간은 보통 등 뒤에 내버려 두고 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눈에 밟히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채린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 하루 만이었어요. 진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진 모양이었죠. 읍내 모텔 앞에 렌터카를 세운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투덜거렸지만 진태는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채린을 데리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길 양옆으로 낮은 돌담이 이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텃밭이 보였고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와 푸릇푸릇한 배추가 가을 햇살 아래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풀잎이 서걱거렸고 어디선가 염소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체리는 키릴이 자갈에 박힐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지만 진태의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마을 한가운데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덮인 우물 주변에 안악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손빨래를 하고 있었고 빨래 방망이가 천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 굵은 손마디, 땀에 젖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모습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진태가 다가가자 빨래 방망이 소리가 하나둘 멈췄어요. 시선이 일제히 진태에게 쏠렸습니다. 진태는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마을에 한설이라는 분 아십니까? 입을 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안악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빨래 방망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진태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이 남편 되시는 분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고무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태가 반응하기도 전에 바가지가 날아왔어요. 물이 가득 담긴 바가지가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쏟아져 내렸고 눈과 코로 물이 들어왔어요. 양복 어깨가 흠뻑 젖었고 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태는 피하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 그대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소금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굵은 소금이 진태의 젖은 얼굴 위로, 어깨 위로 뿌려졌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가 따끔거렸지만 진태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사람처럼. 평생 남들 위에 서서 호령하던 사람이지만 시골 안악이 뿌린 굵은 소금 앞에서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나 봅니다. 때로는 살갗을 파고드는 물리적인 따가움이 마음의 가책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면죄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채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안악 하나가 빨래 방망이를 들어 올리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채린을 노려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에 경멸이 담겨 있었죠. 채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진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서리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진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당신 이름 부르면서 피를 토했어. 피를? 최장암이야. 말기라고. 진태의 심장이 멈칫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침인 줄 알았어. 근데 기침할 때마다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더라고. 그래도 그 애는 병원 안 갔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남편한테 짐이 될까봐. 이혼당한 주제에 아프기까지 하면 더 귀찮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랐고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립되었고 완성된 그림은 진태의 무릎에서 힘을 빼앗아 갔어요. 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까스로 뱉어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우리도 몰라. 몇 달 전에 짐 싸서 떠났어. 병원 간다고, 이제 괜찮다고 웃으면서 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 진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악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빨래 대야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들이 멀어져 갔고 우물가에는 진태와 채린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진태의 젖은 양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소금 알갱이가 바닥에 흩어져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채린이 다가와 팔을 잡아당겼어요. 가요. 미친 노인네들이야. 여기서 뭘 더 하겠어요. 진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피를 토했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좁고 추운 시골집 안방에서 자신의 취임식 사진을 바라보며 피 묻은 손수건을 움켜쥐고 기침하는 서리의 모습이 진태의 시선이 우물가 한쪽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향했습니다. 안에는 구멍가게에서 흔히 파는 진통제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마을에 구멍가게 있을 거야. 찾아. 진태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고 채리는 투덜거리면서도 뒤를 따랐어요. 5분쯤 걸었을 때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물상회라고 적힌 녹슨 간판이 기울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진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선반에 라면과 과자, 생필품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계산대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들어서자 노인이 안경 너머로 올려다봤어요. 뭘 찾으시오? 혹시 서리를 아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신문을 접어 내려놓더니 진태를 찬찬히 훑어봤어요. 젖은 양복, 소금이 묻은 어깨, 그리고 충혈된 눈을. 설의 남편이구먼.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산대 아래에서 두꺼운 공책 한 권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고 외상장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봐. 노인이 공책을 펼쳤어요.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진태가 몸을 숙여 들여다봤어요. 서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내역들, 날짜, 품목, 금액. 진태의 눈이 천천히 그 목록을 훑어 내려갔어요.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한 페이지 가득 진통제 구매 내역만 빼곡했습니다. 약국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해. 버스비가 아까웠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진통제만 사갔어.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 그러다 이틀에 한 번 매일. 마지막엔 하루에 2번씩 왔어. 통증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지. 진태의 손이 공책 위로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리의 이름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종이가 눅눅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수백억을 굴리던 회장의 손끝이 고작 27만 원어치 진통제가 적힌 낡은 외상장부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 축축하게 번진 잉크 자국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녀가 홀로 삼켜야 했던 통증의 크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은요?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외상이야. 전부. 돈이 없었으니까. 노인이 공책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총액이 보였어요. 27만 8천 원. 서리가 이 가게에서 외상으로 사간 진통제 총액이었습니다. 갚겠다고 했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근데 난 갚으라고 한 적 없어. 노인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서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눈만 봐도 알았으니까. 채린이 가게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진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이 외상장부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리의 이름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진통제 내역. 췌장암 말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진태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모르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런데 서리는 구멍가게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 기록이 남을 테고 그러면 남편 귀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이 짐이 될까봐 이혼당한 주제에 아픈 것까지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진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몰라. 병원 간다고만 했어. 어느 병원인지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태는 지갑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이건 외상값이요. 거스름돈은 필요 없습니다. 진태가 몸을 돌렸어요. 가게를 나서려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설이는 당신 욕 한마디 안 했어. 진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버림받고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런데 당신 욕은 안 했어. 오히려 고마웠다고 하더라고.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진태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태가 가게 문을 밀고 나왔고 햇살이 젖은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는 건지 눈물이 나서 눈이 부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은 가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의 진짜 이유를 모른 척하게 만들어주죠.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사내에게는 생전 처음 터져나온 낯선 눈물을 감출 아주 작은 핑곗거리가 필요했나 봅니다. 채린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어요. 뭐 했어요? 왜 그래요, 얼굴이?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옆을 지나쳐 마을 밖으로 걸어갔어요. 시골집이 있는 산 쪽으로. 그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약장을 열어야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이가 당신 건강이라고 적어둔 그 약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채린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진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만 귓전을 스쳐 지나갔고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이. 그 이름이 가슴 안쪽에서 칼날처럼 박혔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대문을 밀치고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로 올라갔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 퀴퀴한 습기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노을빛이 벽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진태의 시선이 방 구석에 놓인 약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건강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그 약장.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진태는 열쇠 같은 것이 있나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장롱 서랍, 밥상 아래, 이불 사이. 어디에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죠. 진태는 약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물쇠를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오래된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진태는 주변을 둘러보다 마루 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돌이었죠. 돌로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태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바닥이 얼얼해졌어요. 네 번째 내리쳤을 때 자물쇠 고리가 부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약장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고 습기 머금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진태는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약장 안에는 금괴도 현금 다발도 통장도 없었어요. 대신 작은 종이 봉투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는 되어 보이는 종이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태는 손을 뻗어 맨 앞에 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리의 필체였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그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진태가 모를 리 없었죠. 월요일 아침, 진태의 눈이 흔들렸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알약 2알이 들어 있었어요. 하얀색 알약과 분홍색 알약.
진태가 매일 아침 먹는 고혈압 약과 당뇨약이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월요일 점심. 그 안에도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 먹는 혈압약 한 알. 봉투마다 요일과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진태가 먹어야 할 약들이 한 끼분씩 소분되어 있었어요.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치, 그리고 그 뒤에 또 일주일치, 또 일주일치, 1년치 분량이었어요. 365일 하루 세끼 1000개가 넘는 약봉지가 약장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리가 손수 하나하나 약을 소분해서 봉투에 담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 정리해 둔 것이었어요. 진태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서리의 글씨였죠. 여보, 나 없어도 약 꼭 챙겨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 먹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먹어야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 건강이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서리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종이 한쪽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마른 피였습니다. 진태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서리가 이 약봉지들을 준비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눈에 그려졌어요. 췌장암 말기, 온몸을 찢는 듯한 통증 속에서 구멍가게 진통제로 겨우 버티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 손으로 남편의 약을 하나하나 소분했던 겁니다. 1년치를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남편이 약을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린 남편을 위해 진태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끔찍한 저주나 원망의 말보다 바보 같을 정도로 다정한 배려가 사람의 뼈를 더 시리게 때리기도 하는 법이죠. 자신을 버린 사람의 내일마저 챙기려 했던 그 미련한 마음 앞에서 잘난 회장님의 다리도 끝내 버티지 못했나 봅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양손이 바닥을 짚었고 고개가 떨어졌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채린이 들어섰습니다. 헐떡거리며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다 약장 앞에 주저앉은 진태를 발견했죠. 여보,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채린이 다가와 약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약봉지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약봉지. 채린의 손이 약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봉투 몇 개를 꺼내 휙휙 던졌습니다. 약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알약 몇 개가 굴러 나왔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진짜 돈 없는 거예요? 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체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이 약봉지 밑에 금고 같은 거 없어요? 체린의 손이 약봉지들을 마구 헤집었어요. 서리가 정성스레 정리해둔 봉투들이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월요일 아침, 화요일 점심 같은 글씨들이 짓밟혔어요. 진태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만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체리는 듣지 못했는지 계속 약장을 뒤졌습니다. 아, 진짜 없네. 이게 뭐야? 약봉지가 재산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여자? 체린이 코웃음을 치며 약장을 발로 걷어찼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약장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약봉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봉투들이 산을 이뤘어요.
서리가 1년 동안 준비했을 그 약봉지들이 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진태가 일어섰어요. 채린이 뒤를 돌아봤을 때 진태의 손이 이미 그녀의 뺨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채린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고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술이 터졌는지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미쳤어요? 채린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진태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이 너무 많아서 무표정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진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체리는 그 눈빛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운 채로 진태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꺼져. 진태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체리는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툇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고 자갈 깔린 길 위로 키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진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약봉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리에 글씨가 적힌 봉투들이 먼지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 찢어진 것, 짓밟힌 것. 그 봉투 하나하나에 서리의 손길이 담겨 있었어요. 진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약봉지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펴고 흩어진 알약을 모으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1개, 2개, 3개. 주워도 끝이 없었어요. 약봉지들이 방 안가득 흩어져 있었고 진태는 4발로 기어다니며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꼿꼿하게 목을 세우던 사내가 고작 종이봉투 몇 개를 찾으려 먼지 구덩이 속을 기고 있습니다. 뒤늦게 주워 담으려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한번 쏟아져 버린 시간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손가락이 알약 하나를 집어 올렸어요. 분홍색 당뇨약이었습니다. 진태가 매일 아침 먹는 약이었죠. 서리가 이 약을 약국에서 사서 봉투에 담고 날짜를 적고 약장에 넣어두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곧 죽을 텐데 남편은 이 약을 먹으며 오래오래 살기를 바랐을까요? 자신을 버린 남편이, 새 여자를 들인 남편이, 그 남편의 건강을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했던 겁니다. 진태의 몸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웅크렸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서리야.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바닥을 치는 주먹 소리가 났어요. 1번, 2번, 3번. 나무 바닥이 쿵쿵 울렸고 진태의 주먹 옆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났는지 손등에 붉은 것이 번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고 방 안에 어둠이 깔렸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흩어진 약봉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에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아까 떨어뜨렸던 편지였어요. 진태는 몸을 일으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리의 글씨를 다시 읽었어요. 당신 건강이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진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것도,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전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니까. 그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서리가 남긴 건 약봉지뿐이었어요. 비자금도 숨겨둔 재산도 원망의 편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진태는 약봉지 하나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툇마루에서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죠. 고무신이 툇마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자신이 올려놓은 서리의 고무신이. 진태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바지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진태는 고무신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서리를 찾아야 했어요. 어디 있든 어떤 상태든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진태의 손이 땅을 짚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들었고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평생 흙먼지를 털어내며 길을 쓰고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낡고 초라한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순간,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우려 했던 그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와 엎드리게 되나 봅니다. 어깨가 떨렸고 입술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리가 이 마당에서 밤마다 저 별을 올려다봤을까요? 진태의 이름을 부르며 피를 토하면서 저 별들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자신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체린과 와인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겠죠.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을 때 자신은 새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산골 마을의 밤하늘 아래 그 소리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태는 흩어진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밤새 방바닥에서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몇 시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약봉지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서리가 1년 동안 준비했을 그것들을 먼지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진태는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훑었어요. 구겨진 봉투를 펴고 찢어진 것은 조심스레 맞춰 붙이고 흩어진 알약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다 모은 약봉지들을 약장에 다시 넣고 쓰러진 약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부러진 자물쇠는 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약장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서리가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밥상, 옷걸이에 걸린 빛바랜 외출복 한 벌. 화장대 같은 건 없었고 거울도 손바닥만 한 것 하나뿐이었어요. 이 좁은 방에서 서리가 혼자 병마와 싸우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봤어요. 속옷 몇 장과 양말,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서류 몇 장과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진태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농협 통장이었고 서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표지를 넘겼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진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원. 마지막 거래 내역은 석 달 전이었어요. 인출 3만 원, 잔액 0.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 내역을 봐도 입금은 거의 없었고 소액 인출만 반복되다가 결국 바닥을 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살아온 잣대만큼 남의 속을 넘겨짚는 법이죠. 영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낡은 통장을 마주하고 나서야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온 사내는 자신이
얼마나 얄팍한 마음으로 그녀의 빈손을 의심했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진태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접힌 종이 몇 장이었죠.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료비 미납 통지서였습니다. 환자명 한설에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통지서 하단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독촉. 그 옆에 또 다른 통지서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수술비 미납 안내 통지서와 입원비 청구서, 체납 시 법적 조치 예정. 통지서가 3장, 4장, 5장. 전부 병원에서 온 것들이었고 전부 미납 상태였어요. 합산하면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리는 이 돈을 갚지 못한 채 어딘가로 떠난 것이었어요. 진태의 손에서 통지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리가 왜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럴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진태는 통장과 통지서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읍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서리가 입원했던 병원이 어디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통지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충주의료원.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공공병원이었죠. 시골집을 나서려는데 대문 밖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채린이었습니다. 어젯밤 쫓겨난 뒤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밤새 차 안에서 잤는지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차 창문을 내리더니 진태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해요.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옆을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어디 가요? 채린이 차에서 내려 뒤따라왔습니다. 진태가 운전석 문을 열자 그녀가 팔을 붙잡았어요. 나도 같이 가요. 제발. 진태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채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이요. 혼자 두지 마요. 진태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린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고 그녀는 황급히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진태가 시동을 걸었고 차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읍내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달리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채린이 몇 번 말을 걸려 했지만 진태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차창 밖으로 산등성이가 스쳐 지나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20분쯤 달렸을 때 진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회사 비서실이었습니다. 진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조수석 쪽 수납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납함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소형 녹음기. 진태가 산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옆에는 채린의 립스틱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넣어뒀지? 진태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린의 목소리였어요. 응, 나야. 지금 그 영감탱이랑 충주 시골에 와 있어. 진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응,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내가 법인 인감 위치 알아냈어. 본사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넌 거기서 서류 준비해. 내가 서울 올라가면 바로 처리하자.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비서실 박 과장이었죠. 진태가 10년 넘게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었어요. 알겠어. 돈은 내가 빼놓을게.
채린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영감 요즘 몸 상태 안 좋은 거 알잖아. 이번에 제대로 끝내야 해. 진태의 손가락이 녹음기를 쥐어짰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진짜를 내다버린 대가치고는 참혹하죠. 자신을 살리려던 1년치 약봉지는 흙바닥에 뒹굴게 내버려두고 정작 제 목을 조르는 독사는 애지중지 조수석에 태우고 달렸으니 말입니다. 그 미친 전처가 남겨둔 약봉지, 아, 그거 걷어찼더니 난리가 났어. 진짜 역겹더라. 30년 묵은 누더기 같은 여자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나 봐. 바보 같은 영감탱이. 녹음이 끊겼어요.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린이 녹음기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여보, 그거. 진태가 차를 세웠어요. 상간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인적 없는 외진길이었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유리에 물방울이 맺혔고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진태가 채린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채린은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진태가 손을 뻗었어요. 채린의 어깨를 잡는 줄 알았는데 그 손은 그녀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채린의 옆머리가 순식간에 젖었어요. 나가. 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딘데? 채린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진태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채린의 몸이 열린 문 쪽으로 기울었고 손으로 시트를 붙잡으려 했지만 젖은 가죽이 미끄러웠어요. 안 돼요, 제발. 채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두 번째 밀침에 그녀의 몸이 차 밖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비에 젖은 흙이 온몸에 튀었습니다. 진태가 문을 닫았어요. 채린이 진흙탕에서 일어나 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열어요. 제발 열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진태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어요. 타이어가 진흙을 튀기며 회전했고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에 채린의 모습이 보였어요. 폭우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두 손을 흔들며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모든 걸 삼켜버렸죠. 채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이윽고 커브를 돌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태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앞 유리를 때리는 빗줄기가 거세졌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충주 의료원까지 1시간. 거기 가면 서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받은 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구멍가게 진통제로 버텼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이야, 제발 살아있어. 내가 갈게. 이번엔 내가 찾아갈게. 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어냈지만 그의 뺨 위로 흐르는 물줄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창에 쏟아지는 빗물은 기계로 닦아낼 수 있어도 뒤늦게 터져버린 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비로소 아내를 향해 밟는 저 엑셀이 부디 너무 늦은 질주가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죠.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상간도로를 가르며 진태의 세단이 충주 쪽으로 질주했어요. 뒤에 남겨진 체리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앞에는 오직 서리를 향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태가 아내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버린 아내를, 배신한 아내를, 죽어가는 아내를. 충주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진태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다시피 응급실 쪽으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고 접수 창구에 중년의 여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진태가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양복은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젖은 양복, 충혈된 눈, 헐떡이는 숨소리.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환자 찾고 있습니다. 한설이 55세 여성입니다. 진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입원 환자 중에는 없네요. 퇴원했습니까? 기록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다시 자판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에 퇴원 기록이 있네요. 미납금 때문에 잦은 퇴원 처리됐어요. 미납금이요? 네. 입원비랑 치료비 합해서 2,500만 원 정도. 체납 상태로 퇴원하셨네요. 진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리가 주머니에서 발견한 통지서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떠난 것이었어요. 퇴원 후 어디로 갔는지 기록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기 환자분들 중에 갈 곳 없으면 공공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충주 외곽에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진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휴대폰으로 충주 무료 요양병원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 맨 위에 충주 성모 무료 요양원이라는 곳이 떴습니다. 시내에서 30분 거리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요양시설이었어요. 진태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앞 유리 너머로 흐릿한 도로가 보였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고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어요. 20분쯤 달리자 산 아래에 낡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건물 입구로 뛰어갔어요. 자동문 같은 건 없었고 낡은 유리문을 직접 밀어야 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좁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낡은 리놀륨이 깔려 있었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어요. 접수대 앞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복을 입고 있었죠. 진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찾고 있습니다. 한설이라는 분이요. 수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진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면회 오셨어요? 네. 면회요. 보호자분이세요? 진태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남편입니다. 수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먼저 체납금 정산이 필요해요. 입원비가 밀려 있거든요. 얼마입니까? 320만 원이요. 수녀가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뽑아 건넸고 수녀가 결제를 진행했어요. 단말기가 삐 소리를 내며 영수증을 뱉어냈고 진태의 손이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수백억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던 사내의 손이 고작 30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 앞에서 하염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얇은 종이장에 찍힌 숫자가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다버린 아내의 처절한 목숨가처럼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층 308호예요.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고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층, 두 층 올라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눅눅한 냄새가 섞여 들었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병실 문이 늘어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바닥에는 링거 스탠드와 휠체어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기침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308호. 진태는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서리가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죽어가는 아내가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8인실이라고 했지만 침대는 6개뿐이었고 그중 4개의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창문에서 들어오는 흐린 빛이 병실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병실을 훑었어요. 창가 쪽 가장 구석에 있는 침대. 거기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이 턱까지 덮여 있었고 산소호흡기 줄이 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두피가 드러나 있었고 손목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태의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침대 옆에 섰어요. 이불 위로 드러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설이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두덩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싹 갈라져 있었어요. 목덜미에는 핏줄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진태가 알던 설이가 아니었어요. 병마가 삼켜버린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의 무릎이 꺾였어요.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이불 위로 뻗어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맥박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겨우 숨을 붙이고 있었어요. 설이야.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서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진태의 얼굴을 향해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입모양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어요. 설이야, 미안해. 미안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한 손을. 설이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웃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을 버린 남편 앞에서 웃으려 하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진태의 손등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간신히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그 손길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괜찮아. 원망 안 해. 진태는 이불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서리의 손을 잡은 채로 어깨를 떨었어요.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메아리 쳤고 옆 침대 환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진태는 고개를 들었어요.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시골집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았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진태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 손수건, 그리고 서류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펼쳐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류철 안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도장들, 법인 인감,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진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류들이었어요. 회사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3년 전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을 때 사라졌던 그 장부. 당시 진태는 비서실 박 과장이 빼돌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추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장부가 서리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류철 맨 앞장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서리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거 박 과장이 빼돌리려던 거예요. 내가 몰래 가져왔어요. 당신이 나중에 곤란해질까봐. 이거 있으면 당신 결백 증명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진태의 손이 떨렸어요. 서리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감사가 들어왔을 때 비서실에서 장부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박 과장이 빼돌려서 나중에 진태를 협박하거나 회사를 뒤흔들 증거로 쓰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리가 그걸 눈치채고 먼저 가져온 것이었어요. 아내였으니까.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남편을 노리는지 서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장부를 빼돌려 숨겨뒀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는 서류철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자들은 가장 화려한 곳에 두고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던 사람은 가장 비참한 곳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품에 안은 저 얇은 서류철 하나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회사보다 훨씬 더 시리게 가슴을 찌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리의 눈이 서류철을 향해 있었어요. 입꼬리가 다시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해냈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남편을 지켰다는 안도의 표정. 바보야.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런 거 왜 혼자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리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태의 손등 위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리가 진태의 등을 두드리며 재울 때 쓰던 리듬이었어요. 토닥토닥. 괜찮아, 괜찮아. 진태는 서리의 손을 들어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손,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밤에 약을 챙기고 아플 때 등을 문질러 주던 손. 살아야 해.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서 나한테 욕해. 맞아도 돼. 때려도 돼. 그러니까 살아. 서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입술이 다시 달싹거렸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진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손에 힘이 빠졌어요.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진태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나왔고 병실 안으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서리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빗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진태는 서류철을 내려다봤어요. 박 과장과 채린이 짜고 회사를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서리가 3년 전부터 남편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장부 원본. 이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설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 했어요. 진태는 서리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 두 눈을 부릅뜨고 쫓기듯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마주한 순간에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뼈만 남은 손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눈을 감게 되는 법이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비가 그친 뒤에 맑은 공기가 열린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서리의 호흡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태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새 설의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산소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서리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숨이 끊어질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담당 간호사가 병실을 돌았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진태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옥상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밀려들었어요. 어젯밤 비가 그친 뒤라 하늘이 맑았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난간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밤새 꺼두었던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어요. 대부분 비서실과 본사에서 온 것이었고 채린에게서 온 전화도 12통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여 있었어요. 진태는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본사 법무팀장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에서 난리입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진태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녹음 가능하지? 네. 아, 네. 가능합니다. 녹음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전부. 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녹음 시작합니다. 진태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경영권 전면 위임 절차를 시작해. 내 지분 전량을 재단에 이전하고 대표이사직은 부사장에게 승계해. 이사회 소집해서 오늘 중으로 결의받아.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질문하지 마. 듣기만 해. 진태가 짧게 끊었어요. 법무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서실 박 과장 있지. 지금 당장 업무 정지시키고 사무실 출입 차단해. 오늘 중으로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 접수해. 진태는 주머니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서리가 남긴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3년 전 감사 때 사라졌던 장부 원본 내가 가지고 있어. 박 과장이 빼돌리려던 거야. 이거랑 내 차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 합치면 공모 증거 충분해. 유채린도 공범이야. 같이 고발해. 법무팀장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진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개인 재산 중 부동산이랑 주식 전부 현금화해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 서울 아파트도 팔아.
남기는 거 하나도 없이. 회장님,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마지막이야. 진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나 이제 회장 아니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 법무팀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중으로 이사회 열고 내일까지 모든 절차 끝내. 질문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전화는 안 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진태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체린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자 알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체린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진태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장 자리, 재산, 명예, 인맥, 전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긁어 모은 것들을 제 손으로 전부 털어내고 나서야 남자는 아마 생전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쉬었을 겁니다. 사람의 숨통을 진짜로 옥죄는 건 언제나 놓치지 않으려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자신의 두 손 그 자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뭐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탐욕이었어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 더 대단해 보이려는 허영심. 그것들이 진태를 짓눌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서리를 밟고 지나왔어요. 진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3층 복도를 지나 308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서리의 침대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진태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진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서리야. 진태가 낮게 불렀어요. 서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고 흐릿한 눈동자가 진태를 향해 움직였어요.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으려는 것이었어요. 나 이제 회장 아니야.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도 넘기고 재산도 다 정리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리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랑 그년, 체린이 짜고 나 등쳐먹으려 했더라. 내가 숨겨둔 장부로 다 잡았어. 경찰에 넘겼고, 진태는 서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나 지켜준 거야. 3년 전부터 나는 몰랐는데 너는 알고 있었구나. 누가 나한테 칼 들이대는지. 서리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진태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진태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어요. 고개를 숙여 서리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뼈가 만져지는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온기가.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진작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서리의 손이 움직여 진태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예전에 진태가 힘들어할 때마다 서리가 해주던 행동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쓸어주며 옆에 앉아 있어주던 그 손길. 진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살아야 해. 제발 살아. 이제 내가 돌볼게. 30년 동안 내가 해준 것처럼 이제 내가 할게. 서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여보. 응. 나야. 여기 있어. 고마워요. 진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고맙다니. 죽어가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고맙다고 하다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잘못했는데. 전부 내 잘못인데. 서리의 손이 진태의 뺨을 감쌌어요. 차갑고 앙상한 손바닥이 눈물 젖은 볼에 닿았습니다. 차라리 모진 원망과 욕설을 쏟아냈다면 사내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핏기 없는 앙상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저 바보 같을 정도의 다정함이 지금 남자의 뼈를 가장 시리게 깎아내고 있을 테니까요. 서리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고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의사가 손짓으로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남편입니다. 진태가 대답했어요. 의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췌장암이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고 항암 치료를 받을 체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진태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관리밖에 없습니다. 진태의 손이 서리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든 해주세요. 통증 없게만 해주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트에 뭔가를 적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진태는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리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담긴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함이었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처럼, 마침내 쉴 수 있게 됐다는 것처럼. 나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눈 뜰 때마다 내가 있을 거야. 약속해. 서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 진태는 서리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손바닥에 그 박동이 전해졌고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따스한 빛이 가득 찼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진태는 서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 곁을 지키고 싶은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서리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고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진태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울 것도 지킬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됐습니다. 서리 곁에 평생을 쫓기듯 달리며 거대한 성을 쌓았던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안착한 생의 종착지입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사내의 진짜 자리가 결국
다 죽어가는 아내의 좁은 병상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였다는 게 참 얄궂은 일이죠. 그게 지금 진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하고 싶은 전부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충주상간의 그 낡은 시골집은 더 이상 낡지 않았어요. 지붕은 새로 올렸고 마당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리의 집 무료 호스피스 센터. 서리의 이름을 딴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진태는 마당 한쪽에서 수국을 가꾸고 있었어요. 명품 수트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고무장갑을 낀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티끌 하나 묻히지 않으려 기를 쓰고 걸쳤던 비싼 수트보다 기꺼이 흙투성이가 된 저 낡은 작업복이 지금 그의 어깨를 훨씬 더 다정하게 감싸고 있나 봅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3년 전에 강진태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국뿌리 주변에 물을 주며 진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고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리가 좋아했던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서리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진태는 그때 그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회사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리는 2년 반 전에 떠났어요. 요양병원에서 데려온 뒤 석 달을 더 버텼습니다. 진태는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약을 챙겨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밤에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까지 웃었어요. 힘들지 않다고, 이제 됐다고, 고맙다고. 그 말만 반복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진태는 수국 앞에서 일어섰어요. 허리를 펴자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예순한 살이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리의 기일이었습니다. 진태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나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서리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3년 전 서리가 남겨둔 약봉지 중 하나였어요. 1000개가 넘는 봉투 중에서 진태가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한 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었어요. 서리가 소분해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고 3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봉투만 남았습니다. 진태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마당을 나섰어요. 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서리의 유골을 뿌린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진태는 천천히 그 길을 올랐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가을바람이 어깨를 스쳤어요. 30분쯤 걸으니 작은 정상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서리의 유골을 뿌린 곳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리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놓여 있었어요.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야생화 한 다발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와서 놓고 가는 것이었어요. 진태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거친 나무 껍질을 쓸었어요. 소나무 특유의 송진 냄새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진태는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이마를 나무 껍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야.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오늘 마지막 약 먹으러 왔어. 진태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렸어요. 하얀색 고혈압 약과 분홍색 당뇨약. 서리가 죽어가면서 소분해둔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물 없이 약을 삼켰어요.
목이 칼칼했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물도 없이 삼킨 저 뻑뻑한 알약 두 알은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삼켜내야 했던 쓰디쓴 회안의 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진태는 빈 봉투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약봉지 마지막까지 다 먹었어. 약속 지켰지?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솔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한 빛이 진태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 손을 올린 것처럼 진태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고마워, 설이야. 나 살려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태는 나무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볼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약도 안 먹고 건강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쓰러졌겠지. 근데 내가 남긴 약봉지 때문에 매일 약 먹었어. 내가 나 살린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솔잎이 사각거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습니다. 내일도 올게. 모레도. 매일 올게. 죽을 때까지. 진태는 나무에서 몸을 떼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비석을 내려다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 소리만 귓전을 스쳤고 햇살이 어깨 위를 데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태는 눈을 뜨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요양시설 마당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강진태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작년에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이 호스피스에서요.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떠난 할머니가 몇 분 계셨어요. 그중 누군가의 딸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여기 원장님이 매일 손 잡아주셔서 안 무서웠다고, 따뜻했다고. 여자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국화꽃이었습니다. 감사드리러 왔어요. 늦었지만 진태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설이가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자는 한 번 더 허리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태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어요. 설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설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 진태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진태는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툇마루에 올라 신발을 벗고 앉았습니다. 마당에 피어있는 수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이가 좋아했던 보라색 수국. 진태가 3년 동안 정성껏 가꾼 꽃이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빈 약봉지를 꺼냈어요. 일요일 아침이라고 적힌 설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종이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진태는 그 글씨를 또렷이 볼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봐온 아내의 필체를. 설이야, 오늘 약 먹었어. 진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도 사업상 짓는 가면도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햇살이 툇마루 위로 쏟아졌어요. 따스한 빛이 진태의 어깨를 감쌌고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고 수국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좁은 월세방에서 함께 살던 그때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걸. 설이는 그걸 평생 알고 있었고 진태는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진태는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텅 빈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품에 안은 남자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죠. 결국 사람의 텅 빈 속을 채워주는 건 통장에 찍힌 거창한 숫자가 아니라 내 손에 남은 다정한 온기 하나라는 걸 그도 이제는 온전히 깨달았나 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강진태는 끝내 비자금도 숨겨진 재산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초라하다고 밀어냈던 시간 속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한 사람의 마음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건 설이가 남긴 약봉지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남편이 먹을 약을 하루치씩 나눠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버림받았고 혼자 병을 견디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남편 건강을 먼저 챙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이는 원망보다 익숙한 사랑을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툇마루에 남겨진 낡은 고무신 역시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신발 한 짝이었겠지만 설이에게는 30년을 버텨낸 시간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이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도 결국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남편 밥상과 약봉지, 그리고 기다리는 삶 같은 아주 작은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태는 모든 걸 가진 뒤에야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특히 바닥에 흩어진 약봉지를 무릎 꿇고 하나씩 주워 담던 장면에서는 말로 다 꺼내지 못한 후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취임식 사진을 벽에 걸어둔 설이의 침묵 역시 오래 남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설이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너무 늦은 뒤에야 소중했던 사람을 떠올려 본 적은 없으셨나요? 조금 늦게 알아챈 마음이라고 해서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동행극장이었습니다.